안녕하세요.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여자의 살아온 지난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마는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시집살이로 호되게 당한 여자였어요. 시댁은 꽤 산다고 볼 수 있는 집안이었고 반면에 친정은 구질구질하리만치 못 살았습니다. 저보다 6살 많았던 그 남자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시켰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요.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대가 시어머니이기에 하필 저는 잘못 걸린 것이었죠. 저를 들들 볶으셨고 못살게 구셨어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표현처럼 저는 그 생활에 점차 무뎌져 갔습니다. 가슴속에는 서러움 가득한 피멍이 들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든 네 하고 말 정도의 의연함을 갖추게 되었죠.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여겼어요. 단 하나의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랬네요. 가장 힘든 문제. 그것은 바로 제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딸만 하나 낳았거든요. 낳는다는 게 기껏? 꼴랑 딸년 하나 낳아놓고서 몸 아프다고 오만 요새 지랄을 다 떨더니 그 이후로는 임신도 안 하고 자빠졌네? 그래가지고 대관전 어느 세월에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떡두꺼비 아들을 낳을 거야? 뭐 이딴 게으러 빠진 것이 다 있어? 제가 둘째를 임신 못하는 상황을 두고 게을러 빠졌다고 욕을 하신 시어머니. 지금 생각하면 그 지독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계속 안 되었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재고 따져볼 여유 따위가 없었네요. 그저 아들을 낳지 못한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게 있었다면 제 딸 미양이가 영특했으며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또래보다 확실히 똑 부러지고 머리가 좋아서 저를 웃음 짓게 만드는 존재였죠. 남편이 시댁 집안 전체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가방끈이 길기도 했고요. 아마도 그런 남편의 머리를 제 딸이 물려받은 듯 싶었습니다. 그건 저만의 추측이 아니었는지 시어머니를 비롯한 오만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제 딸 미양이가 똑똑한 건 친탁을 해서이며 외탁은 전혀 안 한 거라고 입을 모았어요. 제 공은 전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머리는 몰라도 외모는 분명히 저를 더 닮은 미양이었는데 그 점을 아무도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의지하려던 남편은 저에게 배신을 안겨주었어요.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였고 집안 형편 또한 저보다 좀 더 나았어요. 술에 취해서 귀가를 남편이 잠꼬대로 웬 낯선 여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바로 그때부터 저의 슬픈 의심이 시작되었는데 아니라고 믿었건만 결국은 바람이 맞았습니다. 그 이름의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고 둘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걸어가다가 저를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저는 동네에서 제법 친하게 지냈던 애기 엄마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해주었기에 그 동네에 가본 것이었어요. 그랬다가 운명처럼 남편의 바람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남편이 네가 잘못 봤다며 발뺌을 했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를 간 애기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몇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증거가 남겨지고 말았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이 커졌는데 시댁에서는 저보고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도 날 수 있는 거지. 네가 2번까지는 참아라. 너는 뭐 잘난 게 있다고 내 아들이 바람이 났다면 그걸 분해하면서 누나를 풀하려? 아들도 못 낳는 게 건방지기 싫이.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내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어머님,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어련히 알아서 잘 하기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 여자와 더 놀아나든 말든 언젠가 헤어질 테니 그때를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내가 너한테 입 닥치라고 어제 말했니? 아니면 엊그제 말했니? 아, 방금 말했다 이 맹추야. 방금 들은 걸 그새 까먹었어? 입 안 닥치면 그 멍청한 주둥아리를 내가 때려줄 테니까 어디 한번 더 떠들어봐. 시어머니의 기세에 저는 움츠러들었고 시아버지를 비롯한 그 어떤 시댁 식구들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면서 헛기침을 하는 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나오시니 남편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뻔뻔스레 바람 행각을 이어갔어요. 자연스레 제 딸 미향이도 자기 아빠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숨길 생각이 없으니 미양이가 끝내 모르게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제 소중한 딸에게 이딴 꼴을 보게 하여서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힘이 없는 엄마라서 이것 또한 미안했죠. 미양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 이렇게 바보처럼 참고 인내하며 그저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혼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게 확실히 지금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시절이었고 저 같은 여자에게는 더욱의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미양이를 제가 혼자 어떻게 키우며 공부를 계속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도 따라왔고요. 하지만 역시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서로를 위해서 갈라서는 게 낫잖아요. 계속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고 싶었는데 많이 망설였고 생각을 해본 끝에 이렇게 결국 말을 하게 되었네요.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놓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은 없었어요.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것과 우리 딸 미양이를 위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이죠. 나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혼해요. 이혼? 그래, 뭐 좋아. 나쁠 건 없지.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먼저 해줘서 내 입장에서는 고마울 따름이야.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당신 입에서 이혼이라는 소리가 먼저 나왔다는 게 나한테는 무척 모욕적이야.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가 나한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정도로 만만해 보였나?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럴 수가 있지? 하, 아주 괘씸해서 안 되겠네. 저와 결혼하고 싶다면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아이가 태어난 뒤 시간이 흐르자 뻔뻔하게 바람을 피웠던 남자. 종잡을 수 없던 이 인간은 저의 이혼 선언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별것 아닌 저 같은 여자한테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은 게 무척 자존심이 상해서 미칠 노릇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럴 거였으면 저한테 이혼하자고 말 좀 해주지. 제발 좀 그래주지. 이때를 회상하며 씁쓸한 웃음만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이혼을 운운하여 자기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합의하에 했다고 보기 어려웠어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봐야 옳은 상황이었죠. 저희 두 사람의 이혼 결정 소식에 재빨리 움직인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붙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의 서러움을 저는 이혼 과정에서 겪었어요. 이혼하면서 저는 결혼 생활에서 저를 유일하게 웃음짓게 만들었던 존재, 제 딸 미양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경쟁력도 다른 능력도 없는 제가 미성년자인 딸을 어떻게 혼자 키우겠냐면서 자기가 키우는 게 맞다고 우겼어요. 만약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저는 이혼에 이응차도 안 꺼냈을 겁니다. 바람난 남편이 딸을 원하지 않을 줄로만 알았건만 상황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각자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도 벅찬 친정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억지로 우겨대는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시어머니께 간청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미양이는 제가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아이 엄마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가 어린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보통 엄마 쪽이 양육권이라는 걸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양이를 키우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이가 너무 완강하게 우겨대니까 혹시 이 싸움이 길어질까 봐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면 길어지는 부모의 이혼 싸움에 미양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어머님이 제발 그이의 마음 좀 돌려주세요. 어머님도 그이가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그렇긴 한데 미양이가 기집애라서 그거 하나가 좀 걸릴 뿐. 얘가 똑똑하잖아? 자기 아빠 닮아서 공부를 퍽 잘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내 아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너하고 네 딸은 달라. 네 딸은 우리 집안의 피를 강하게 받았어.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설마 미양이를 제가 키우는 것에 어머님도 반대를 하시겠다는 그건 아니시죠? 너도 잘 생각해라. 공부 잘하는 딸 대학까지 잘 보내고 싶으면 그 안 돌아가는 대가리를 잘 좀 굴려보라고. 네가 데리고 키워봤자 뭘 어떻게 잘해줄 수가 있는데? 애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기를 해. 아니면 그런 궁금증 싹 다 가시게 해줄 좋은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줄 수 있기를 해.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앞길 망치지 말고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다. 나도 솔직히 내 아들이 애 딸린 이혼남 되는 거 싫은데 내 손녀에 대한 일말의 정, 안타까움 이런 게 있어서 하는 소리야. 미양이 입장에서는 너랑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독이야. 독. 그것도 맹독. 그야말로 청척병력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저와 같이 살다가 꼭 저처럼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게 되는 미양이의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고 저는 좌절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에게 혀를 끌끌 차신 뒤 냉정하게 돌아서셨죠. 그게 제가 시댁에 갔던 마지막 날이었고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자리였습니다. 터덜터덜 집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무엇이 제 딸을 위한 길인가 한참을 생각해 본 끝에 제 욕심을 접기로 했습니다. 제 주제에 딸을 데려가 혼자 키우려고 했던 것은 순전히 제 욕심에 지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죠.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미양이를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아껴주고 위해달라고 하였고 남편은 제가 미양이를 멋대로 찾아오지 않고 제 인생만 조용히 산다면 재벌집 딸내미 부럽지 않게 잘 키우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겠노라 약속하였죠. 이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 상상하였던 그림과는 정반대였네요. 당당하게 미양이를 데리고 제2의 인생을 개척하러 떠나는 저의 모습을 잠시 그렸었건만 현실은 저 혼자 비참하게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제 딸 미양이는 그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저를 두고 가세요? 저도 데리고 가세요. 엄마 없이 앞으로 저 혼자 어떡하라고요? 혼자라니, 네가 혼자야? 아빠가 계시잖아. 앞으로 아빠하고 잘 지내면 돼? 싫어요. 저는 엄마하고 살 거예요. 아빠 말고 엄마와 살고 싶다고요. 엄마, 그냥 저도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땡깡 부리지 않을게요. 밥투정도 안 할게요. 사고도 안 칠 거고 그냥 조용히 공부만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네? 아니, 안 돼. 왜냐하면 내 인생에는
네가 필요 없기 때문이야. 네가 있으면 걸리적거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네가 끼어들면 그게 어려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를 데려갈 수 없어.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열심히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잘 살아갈게. 어, 엄마, 제가 혹시 엄마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엄마. 미양이가 울면서 외쳤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를 잡는 손길도 떼어냈고요. 그리고 집에서 한참 멀어지고 나서야 길바닥에 주저앉아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저에게 다가왔다가 제가 가슴을 치면서 울자 안 됐다는 말들 하면서 물러갔죠. 누가 보든 뭐라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만이 남아서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제가 원할 때 미양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텐데 언제 어느 때에 다시 볼지 모르는 모녀 관계였고 남편은 금세 재혼을 할 사람이었으니 미양이에게는 계모가 생길 예정이었죠. 그러니 제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구는 것이 미양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가 없는 생활에 이를 악물고 적응하면서 살아갈 테니까요. 제가 미적지근하게 굴면 괜히 자기 아빠와 계모를 원망하면서 어긋날까봐 그게 걱정됐습니다. 미양이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었지만 너무 큰 상처를 줘버린 걸까봐 후회도 조금 됐었네요. 하나뿐인 자식에게 미움을 받아버렸다는 것 정도는 괜찮았어요. 이건 아무렇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미움받는 건 이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선사해준 바가 있었으니 익숙했죠. 다른 건 어찌됐든 상관없으니까 내 딸 미양이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기 꿈을 멋지게 펼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여한이 없을 거야. 눈물을 훔치며 일어난 저는 반쯤은 의도치 않게 펼쳐진 제 인생의 이막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우선 시골에 사는 친정 언니 집으로 갔어요. 거긴 형부의 고향이기도 했죠. 이혼당하고 자식까지 빼앗긴 저를 불쌍히 여긴 친정언니는 지난 세월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 하며 저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형부가 동의를 해줘서 저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시골의 일손을 주로 돕는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언니와 형부에게 고마웠고 머리에 잡념을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저는 꽤 한 번 안 부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년하고도 2개월을 그곳에 있다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서 짐을 쌌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르게 생기 있는 얼굴로 떠나겠다고 하자 언니와 형부도 안심되는 얼굴로 웃어주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골 마을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께서 그간 저를 눈여겨보셨던 겁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떠났다는 걸 아시자마자 안타깝고 놀라워하시면서 친정 언니에게 이런 말씀을 넌지시 건네셨어요. 내가 건너 아는 사람의 일인데 그 양반의 며느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아들이 혼자가 됐거든. 손자 하나, 손녀 하나 이렇게 둘 있다던데 그 아들 녀석이 바깥일만 할 줄 알지 살림 같은 것과는 영 인연이 없나 보더라고. 어찌 애들을 계속 혼자 키울 수 있겠어. 일찍 결혼했던 탓에 나이도 아직 젊은데. 그러니까 저를 그 지인의 아들이라는 사람과 붙여주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친정 언니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대답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뭔가 제 입에서 머뭇거림이 먼저 나갔습니다. 거절의 말이 얼른 안 나가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일이었죠. 제가 망설이는 사이 친정언니가 남녀의 일은 생각처럼 어차피 흘러가지 않으니 부담 가지지 말고 그 사람과 한번 만나서 인사나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습니다.
친정 언니로서는 그 동네에서 힘이 쓰시는 분이 주신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절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굴며 그 상대의 얼굴이나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건 상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바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부친을 통해서 멀리 알고 지내는 지인이 웬 여자 하나를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였죠. 당황한 그 사람은 거절하려고 했으나 딱히 거절할 명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한번 나와보게 되었어요. 그게 제 남편과 저의 만남이었죠. 저에게 배신을 선사하였고 끔찍한 이혼을 선사해준 전 남편 말고 진짜 제 남편과의 인연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늘 바쁜 사람인지라 느긋한 맛은 없었지만 사람이 꽤 진솔한 매력이 있었어요. 말을 허투루 하지 않았죠. 결혼하고 5년 뒤에 모친상을 당했던 남편이었는데 배우자마저 떠나보내게 되자 마음이 침울하게 가라앉은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앞에선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강인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죠. 남편이 약해진 자기 마음을 내어 보일 자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왠지 보듬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보면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잘 맞았던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기에 재혼을 하면서 저는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들이 중3, 딸이 중2였습니다. 한창 예민한 중학생 사춘기 시기였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등장한 계모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여 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큰 기대는 내려놓았으나 상상 이상으로 아이들은 거칠었습니다. 남편의 앞에서는 어느 정도 저를 대우해 주었으나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숨겨진 발톱을 드러냈었죠. 아들이 저를 비꼬면 옆에서 딸은 맞장구를 치다 못해 한수를 더 떴습니다. 아줌마,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아빠하고 재혼하신 거죠? 그런데 이걸 어쩌나? 생각만큼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지 않는데? 이거 완전히 개고생하다가 허탕 치시겠는데요? 아줌마 집은 엄청 못 살죠. 척하면 척이지. 식당에서 초라하게 열고 말았던 그 재혼식. 그것도 웃겼는데. 아줌마네 가족들은 더 웃겼어요. 저는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악랄하게 하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 큰 성인들이 작정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대단하더군요. 다만 아직 미성년자 학생인 만큼 치기 어린 마음에 앞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되는 대로 떠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의 거센 말투에 놀랐고 상처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파악이 되니까 저도 나름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 걱정을 할까봐 굳이 그런 것들을 다 알리지 않았던 게 초반의 이유였다면 적응을 마치고 나자 제 선에서 애들을 상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런 것들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비꼬고 저를 조롱하는데도 제가 의연하게 웃어 보이자 애들은 점차 주춤대기 시작했어요. 표정을 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느껴졌죠. 제가 자기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겁을 집어먹기를 원하는 애들이었습니다. 명색이 어른인데 그 장단에 쉬이 맞춰줄 수는 없었네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그러면 이제 밥 먹어. 그러다가 국이 다 식겠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감자 계란국 지난번보다 맛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맛이 어때? 저번에는 건더기가 너무 자잘해서 별로였다고 했지? 오늘은 어때? 뭐야?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면서 괜히 이런 틈을 타서 저희한테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줌마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치, 오빠? 맞아요. 아줌마는 저희 남매와 친해지면 이득이겠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남일 좋은 일은 시켜주고 싶지가 않아요. 아줌마는 저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국이나 맛있게 먹고 밥이나 안 남기고 먹어준다면 좋겠다.
나는 너희에게 따로 바라는 건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돼. 둘이 눈에 도끼를 품고 저에게 말을 쏘아댔지만 저는 차분하게 반응할 뿐이었죠. 그러자 애들은 약이 오른 듯하면서도 저에게 더 공격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주문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대놓고 할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남편이 자기 자식들과 제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애들 일과를 이야기해주면 안 그런 척하면서도 무척 반색을 했으니까요. 애들이 비록 드센 편이었고 저에게 함부로 말을 하긴 했으나 자기 아빠 앞에서라도 저에게 고분고분한 척을 해주니 그것만으로도 우선은 감지덕지였네요. 저는 애들이 무섭지 않았으니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계속 살다 보면 가까워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무탈한 나날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던 때 딸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은 생각만큼 성적이 따라와 주지 않는데 마음은 조급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같은 반 친구가 미웠던 모양이에요. 그 친구가 과목별로 요점 정리를 해놓은 공책을 딸이 훔쳤습니다. 그랬다가 딱 걸렸는데 문제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이미 지난 몇 달간 그 친구의 공책, 문제집, 필기구 등을 훔쳐다가 자기가 몰래 쓰거나 내다 버려왔던 거예요. 그런 전말이 밝혀지자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를 호출하셨고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사과를 드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과정만 머릿속에 그리고 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피해 학생의 양친이 학교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딸은 분한 얼굴로 입술을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 쪽에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비싼 명품인 것들을 몸에 두르신 피해 학생의 모친께서는 딸에게 삿대질하시며 앞길을 망쳐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너같이 싹수 노란 애는 커서도 똑같겠지. 갱생이라는 게 안 될 거야. 학교 측에서 교칙 따져가며 내리는 징계? 눈물 어린 사과?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네가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때마다 네가 도둑년이라는 걸 널리 알릴 테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얼굴을 못 들게 다니게 해줄게. 감히 내 딸의 학업을 그따위로 방해해놓고도 두 다리 뻗고 잘 생각을 했다면 너는 크게 착각한 거란다. 이 천하의 몹쓸 도둑년아. 너 같은 쓰레기 종자를 낳고 키운 부모 면상이 참 궁금하다.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아려오는 모진 소리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채로 그곳에 다가간 제가 피해 학생의 양친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제가 엄마입니다 라고 하자 그 두 분도 움찔하셨지만 제 뒤에 선 딸이 흠칫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제 불찰입니다. 제 딸은 영특하고 착한 아이예요. 다만 공부 욕심이 많고 때때로 의욕이 넘쳐서 충동적인 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만 그뿐이에요. 이렇게 멀쩡한 아이를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원흉이 바로 저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어머니께서 그거 훔쳐라 저거 훔쳐라 이렇게 지시라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랐어요. 지난 몇 달간 눈치조차 채지 못했죠. 그러니 저의 잘못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안일하게 지나치고 말았던 부족한 엄마의 잘못이에요. 아직 미래가 창창하고 꿈이 많은 아이입니다. 부디 마음 너그러이 써주셔서 제 딸이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고 옳게 된 앞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미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부디 이번 일을 용서해 주세요.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부탁드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더욱 노력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무척 난감하고 떨떠름하다는 표정으로 피해 학생의 양측께서는 이번 일을 이쯤에서 넘어가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안심이 된 것인지 딸이 한숨을 내쉬면서 잠시 몸을 휘청거리더라고요. 많이 걱정됐고 긴장했을 테죠. 피해 학생은 소위 엘리트 집안이라고 불리우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더라고요. 집안에 든든한 백이 여럿 있었으니 딸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상황 정리가 된 거였어요. 저는 딸에게 이제 괜찮다는 표시로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딸은 자존심이 상하다는 얼굴로 제 손을 쳐내더니 교무실을 떠나서 교실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저에게 피해 학생의 모친께서 슬그머니 다가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제가 전에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 같던데, 그럼 어머니께서는 새엄마이신 거죠? 제 조심하세요.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줄 아시나요? 저희한테 돈 많다고 떵떵거리지 마라. 어차피 목숨은 똑같이 한 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휴, 저는 그게 왠지 섬뜩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맞장구를 치듯이 네 하고 말았지만 왠지 그 문장을 곱씹어보자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저에게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았네요. 딸을 도와주었던 그 사건 이후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신뢰는 더욱 깊어졌고 딸은 더 이상 제 면전에 대고 조롱하며 비꼬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만방자한 그 태도는 여전했지만요. 수험생 신분을 방패 삼아서 왕노릇을 하였던 아들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서는 더욱 예민하게 굴었어요. 아줌마, 호박죽 먹고 싶어서 해달라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장난하세요? 일부러 저 엿먹이라고 이러시는 거죠? 호박죽인데 팥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콩들은 또 뭐고? 건강 생각해서 넣어봤는데 마음에 안 드니? 입맛에 안 맞아? 그 콩은 두뇌에 좋다고 유명한 거라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봐 일부러 구에다가 넣어본 건데 맛이 별로면 건더기는 빼고 먹어. 생각해서 넣는다고 넣은 건데 내가 괜히 그런 것 같다. 미안해. 다음에는 호박죽 건더기 없이 정말 깔끔하고 맛있게 해줄게. 지금 나랑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건가? 건더기는 빼고 먹으라고? 그럼 나보고 직접 건더기를 분리하라는 거잖아. 그건 당신이 해야지, 이 아줌마야. 진짜 엄마도 아닌 주제에 나댈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 한 구석도 쓸모가 없지? 쓸모가 없다는 말, 왠지 저를 괴롭혀대셨던 시어머니가 떠올라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제가 가만히 있자 아들은 호박죽이 담긴 그릇을 저에게 던졌어요. 턱에 맞았고 내용물은 전부 제 옷을 적시며 쏟아져 버렸죠. 뜨끈한 호박죽에 젖은 채로 그릇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아들에게 난 괜찮으니 공부하러 들어가 봐. 이런 소리나 기껏 했던 것 같아요. 수능이 목전이었는데 제가 망칠 수야 없었죠. 저에게 쌍욕을 내뱉고 방으로 들어간 아들을 위해 저는 다시 호박죽을 새로 끓였습니다. 그걸 가져다 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했어요. 진작에 제대로 끓여주지 못했던 제 부족함이 가뜩이나 예민한 아들을 건드린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저는 애들을 몇 번이고 다독이며 감싸 안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제 자식들이라 여기면서 늘 웃으며 참았고 인내하였고 비뚤어지는 애들을 붙잡고 바른 길로 이끌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의 이별 선언에 군대에서 탈영할 뻔했을 때 필사적으로 막았고 딸이 10살 연상의 사업가와 눈이 맞아서 대학 자퇴하고 결혼을 하겠다 했을 때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가는 완전히 사기꾼이었죠. 이런 건 단적인 예시일 뿐 제가 애들 인생 위에 나선 순간은 수도 없었네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내 자식들이지만 가끔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악마들인가 싶을 때도 있어.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무랐고요. 둘 다 성인이 되었을 때 남편이 엄포를 놓으며 애들은 저에게 이제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하게 그 호칭을 싫어하더니 점차 익숙하게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그 변화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비로소 애들 앞에서 의연하게 굴기 위한 웃음이 아닌 제 안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지어졌네요. 자식 키우는 보람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감상이 드는 순간이면 저는 어김없이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친딸 미양이 말이에요. 남편은 당연히 미양이의 존재를 알았지만 애들은 몰랐습니다. 함께 지내다가 자연스레 밝히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제가 애들을 직접 겪어보니까 아무래도 알렸다가는 역효과가 날 것 같았어요. 밝히는 순간부터 제 친딸 미양이를 들먹일 게 틀림없었죠. 그래서 꽁꽁 감춰두고 산 제 딸 미양이를 저는 먼 발치에서만 3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양이가 저를 찾아왔던 때였어요. 저는 그날따라 애들과 집 근처 새로 생긴 돼지갈비 가게에서 외식을 하고 집으로 걸어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근처로 왔을 때 누가 저희 쪽을 빼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요. 제가 그쪽을 보자 얼른 후다닥 도망을 가더군요. 그리고 이튿날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 목도리 제가 옛날에 하고 다녔던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딸 미양이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저를 용케 찾아온 미양이가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전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가 같이 있더군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도 있었고요. 미양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들어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신경 끄고 네 인생이나 살아. 너를 찾아간 거 그게 뭐 어때서? 낳아준 친엄마니까 한 번쯤은 궁금했겠지. 그게 다야.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 그런데 언뜻 봐도 왜 이 집에 미양이 흔적이 없어? 대학 다니느라 자취하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아예 아무 흔적도 없는데? 내 눈은 못 속여. 미양이 지금 어디서 지내는 거야? 내 딸 만나게 해줘. 저는 눈이 뒤집혀서 전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그러자 재혼한 여자가 저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저보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현관 밖으로 끌어냈어요. 엉덩방아를 찍은 저에게 발길짓까지 하려고 해서 저는 그걸 피하려다가 계단 아래로 굴렀습니다. 전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달려오려고 하다가 멈칫하거나 헛기침을 하더군요. 야, 너 우리 엄마 손에 죽고 싶은 거 아니라면 그냥 곱게 가라. 그게 네 신상에 이로운 길이야. 미양이는 제발 찾지 말고 네가 없었기 때문에 잘 자란 아이야. 저는 눈물을 훔치며 절뚝이는 다리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절뚝거리는 걸 보고도 TV를 보던 아들은 하품을 크게 하며 부침개 해달라고 하였고 방에서 나온 딸은 내 큐빅 귀걸이 한 짝 못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날 늦게 귀가한 남편이 제 다리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고 어쩌다 이랬냐고 괜찮냐고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반응에 고작 그것만으로도 울컥해서 저는 빨리 대답을 못했었죠. 제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가만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재혼으로 만난 이 남자에게서 늘 위로를 받았고 평안함을 느껴온 바였어요. 그랬기에 성격 포악한 애들을 인내하며 살아올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 남자의 자식들이었으니까요. 결코 포기하거나 저버릴 수 없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애들에게 인간적인 정이라는 게 들어버린 모양이었어요. 절뚝이며 걷는 저를 보고도 본체만체 굴었던 애들이었지만 전혀 밉지 않은 걸 보면
어찌됐든 제 자식이라는 게 느껴졌죠. 저는 그 이후로 제 친딸 미양이를 보고 싶어서 다니는 학교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미양이가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먹으며 책을 읽는 모습을 아주 한참이나 지켜보았어요. 미양이가 자리를 뜰 때까지 말이죠. 몇 달 뒤에는 도서관 앞 계단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고요. 학교는 드넓었고 제가 미양이가 듣는 강의를 아는 것도 아니었기에 무작정 찾아가는 도박을 한 것 치고는 그래도 흐뭇한 성과였네요. 미양이가 졸업한 이후로는 보러 갈 수가 없었고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왠지 저에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할지 저는 벌써부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는 비극이 저를 찾아왔어요. 고향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낚시를 갔던 남편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에 빠진 학생을 발견하자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 학생은 살았으나 남편은 영원히 잠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남편을 붙잡고 세상에 떠나갈 듯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극심한 충격으로 저는 며칠간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어증을 잠시 앓은 거였죠. 그만큼 절망에 빠져있던 제 눈에 애들이 들어왔어요. 다 큰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제 눈에는 미성숙해 보이는 애들.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고 다 크고 나서는 아빠까지 잃게 된 애들. 그 애들은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애들을 위해서라도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낙심해서 우울해져 있는 애들을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여행 간 아빠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격려와 응원의 말을 끊임없이 해주었죠. 애들은 점차 기운을 차렸고 각자 취업도 했으며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연애들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진작에 내놓았던 집은 급한 게 아니었으므로 가격을 낮추지 않았는데 꽤 오래 걸려서 매매가 되었어요. 집을 판 돈은 애들에게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어 줬습니다. 둘 다 나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돈이었죠. 미래를 계획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고요. 다만 저에게 애들이 지나가는 말로나마 저는 제 몫을 챙기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는 게 살짝 서운했네요. 시간이 지나자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는 애들의 태도에도 왠지 섭섭함을 느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았다가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어요. 몸이 안 좋다고는 생각했었지만 암과 연결지어 볼 생각은 한 적이 없었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곧장 애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병원에 있다고 아주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꼭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대. 그리고 지금 상태가 말기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대. 나는 아직 너희 아빠를 따라갈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어쩜 좋으니? 네? 암 말기라고요? 그럼 돌아가시겠네요. 저 지금 여자친구하고 결혼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결혼식 날짜를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예 나중으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저는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아들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저는 넋을 잃고 말았어요. 대체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것인가? 가능은 한 것인가 싶어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제 감상에 동의를 구하며 저는 딸을 쳐다봤는데 그러자 딸이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 짜증나. 왜 암에 걸리셔서 사람을 귀찮게 만드세요?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나쁜 년 되는 것 같아서 짜증난다고요. 너는 지금 네 기분과 네 입장이 더 중요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지.
훈계하면서 슬슬 간병시키려고 밑밥 가시는 거죠? 안 통해요. 저도 오빠처럼 많이 바빠서요. 죄송하지만 임종 때나 올게요. 1시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을 때만 부르세요. 어차피 아빠 돌아가셔서 재산 정리도 끝난 마당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참나. 딸이 투덜거리며 병실을 나갔고 저는 지난 세월을 곱씹어봤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도 저는 애들에게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살아온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죠. 제 가슴에 피멍이 들고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던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제 친딸 미양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는 알아요. 옛날에 그때 엄마가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저를 보러 오셨다가 사기꾼 그 여자한테 수모를 당하셨다는 것도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얘기해 주셨어요. 미양이가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다 큰 제 딸,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아이 같은 미양이를 저도 아주 오랜만에 안아보았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미양이를 보러 전 남편에게 찾아갔다가 계단을 굴렀던 그날 전 시어머니셨던 그분이 저처럼 똑같이 계단을 구르셨다네요. 다른 점이라면 저는 가볍게 구른 것이었고 그분은 뇌를 다쳐서 그 이후로 병원 생활을 수개월 이어가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전 남편은 이걸 두고 제 원한이 내린 저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 그분이 돌아가시고 2달이 지났을 때 웬 남자가 찾아오더니 전 남편에게 당신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재혼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가진 것이었고 전 남편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진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는 정말 전 남편의 핏줄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요. 게다가 그 여자는 미양이를 찬밥 취급하면서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양이를 일찍 자취를 시키며 내쫓았고요. 당연히 이혼이었죠. 전 남편은 미양이에게 저와 이혼했던 옛날이 생각난다며 옛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죠. 제가 전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당시에 전 남편에게 전했었기 때문에 그 일화들은 남아있었고 그걸 모두 알게 된 미양이는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미양이는 전 남편에게 절연을 하겠다 했고 전 남편은 유일한 친자식을 이룰 수 없다며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런 때 제가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말기에 암이란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미양이가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언제나 바보 같았기 때문에 너를 잃었고 허송세월을 보낸 거야. 내가 다 미안하다. 내 딸 미양아,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받나 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양이는 그제서야 제가 재혼한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지금 제 곁에 아무도 없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미양이의 눈빛에는 살벌한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저와 단번에 통했죠. 복수를 위해 쓰기 좋은 용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 남편이요. 아들이 결혼을 꿈꾸며 푹 빠져있는 여자친구의 직장,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전단을 쫙 돌렸습니다. 제작한 그 전단의 내용은 아들이 침대에 여자 속옷을 쫙 늘어놓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착용도 한 채로 찍은 사진이 커다랗게 박혀 있었죠. 아들은 여자 속옷에 집착하는 이상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늘 예민했던 것이죠. 아들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순수한 저의 마음이 어느 날 그런 비밀을 캐내고 말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아들의 자취방과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곳에 잠든 은밀한 사진들을 빼었습니다. 그 전단은 아들의 직장에도 퍼졌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노트북에는 이메일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고
그 이메일은 휴대폰과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의 폐륜 행각을 정리해둔 이미지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아들이 인생을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죠. 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 순진한 척 가면을 쓰고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성격이 파탄난 인물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폐륜의 증거들을 싹 돌렸어요. 그리고 딸이 고등학교 때 반 친구를 상대로 상습적인 도둑질을 해서 걸렸던 사건의 자료까지 첨부했습니다. 오만 방작에 굴며 살아온 딸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일상이 완전히 붕괴된 두 사람은 범인을 색출했습니다. 당연히 저라고 생각했겠지만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은 벌금형을 받았어요. 배우의 죄가 있다고 여긴 두 사람은 저에게 죽을 거면 곱게 죽지 왜 물귀신 작전을 쓰냐며 절규했습니다. 악에 바치다 못해서 둘 다 눈빛이 텅 비어있더라고요. 거의 실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분명 제 남편은 저에게 잘했다고 말해줄 것 같았으므로 마음이 후련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염원과는 달리 저는 극악의 확률을 뚫고 말기암과 싸운에서 제 두 발로 멀쩡히 걸어서 퇴원까지 했습니다. 이건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죠.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암을 물리치신 건 바로 제 덕분이에요. 제가 항상 기도했었거든요. 저는 좋은 대학 못 가도 되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도 되니까 우리 엄마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맨날 똑같이 드렸었어요. 지금에 와서 그 기도가 들어졌나 봐요. 제 딸 미양이는 웃었는데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그 옛날 미양이를 두고 떠나면서 속으로 했던 기도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조금 불행해져도 상관없으니 상대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딸의 엄마이고 제 딸의 저의 딸이라는 그 자명한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미양이와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중간에 한번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절망적인 순간도 찾아왔었지만 다시 고비를 이겨내고 귀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 딸로 여겼던 그 두 사람에게 진정한 복수가 될 것을 저는 쥐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히 지낼 수 있었죠. 그건 바로 하늘나라로 여행을 간 남편이 남긴 재산이었어요. 자식들을 곱게 바라보지 않았던 남편은 진작 저에게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라고도 했고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주도권을 쥐고 행동할 수 있길 바라는 뜻이라고도 했었어요. 남편이 단 한 번도 언급하거나 표를 낸 적이 없었던 재산이었기에 그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집은 생각보다 돈이 없다고 두 사람은 여겨왔었죠. 많이 돌고 돌아서 비로소 찾은 행복한 일상은 꿈꿔왔던 것보다도 더욱 달콤합니다. 저는 평소에 결혼에 대해 크게 환상을 갖고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남들 사는 만큼은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꼭 괜찮은 집이라든지 잘생기고 멋있고 돈을 웬만큼 벌어오는 남편을 바랐던 것도 아니죠.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하면서 아기를 낳아 키우고 그렇게 부부가 둘이서 조용히 늙어가는 정도만 꿈꿨을 뿐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던 제 결혼 생활은 상상한 것과는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이면이 있어서 저를 너무나 충격받게 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1년 정도 만났고 참 자상하고 로맨틱한 남자였기 때문에 저 역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왔지만 그래도 저는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1년까지는 연애를 해보게 된 것이었죠. 이때 사실 남편이 저에게 밝혀왔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했어요. 전 그때 20대 중반이었고 남편은 이제 막 30이 되었는데 본인이 첫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너무 놀라서 이 연애를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망설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만남을 가진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일찍 말해준 모습을 보니 그만큼 이 남자가 저에게 진지하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죠. 첫 만남부터 제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었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네 알겠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제 갈 길을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고 저와 이 사람만의 비밀로 하기로 한 뒤 그대로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1년이 좀 지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정도까지의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투명한 현실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남편도 아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일 거고요. 이후 그 여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다 뒤엎고 난장판을 쳐놓기까지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도 이미 저와 남편이 다 협의가 되었으니 말을 안 하셨던 것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역시나 제 남편처럼 두 분도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고 결국 제가 다 알게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뒤 우리는 행복한 한때를 보내다가 2년 차가 될 무렵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기뻐했죠. 시부모님 역시 너무나 좋아해 주셨고 우리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임신을 했으니 이만한 경사가 없었고요. 그렇게 그냥 모든 흐름이 이어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 여자가 시댁에 나타나면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하호호 떠들고 있던 날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던 그 저녁 집으로 다짜고짜 찾아와서 문을 흔들어대던 그 여자는 남편의 헤어진 전처였더군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인지 밥을 먹다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저만 빼고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었어요. 이윽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모든 걸 체념한 얼굴을 하고 급히 문 쪽으로 뛰어가더군요. 술을 마신 듯한 여자의 째지는 목소리하며 그걸 밀어내고 고성을 지르는 남편하며 다 제가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고 제 환경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저를 두고 어머니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셨죠. 아버님은 씁쓸한 얼굴로 나가셔서 담배를 태우고 계셨고 한창 소동이 일어난 뒤 남편이 벌개진 얼굴을 하고 숨을 몰아쉬고 있더군요. 그 여자는 간 것 같은데 남편의 표정은 매우 침통해 보였어요. 너무나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차마 제대로 된 상황을 묻기도 어려웠던 저에게 이상한 형체 하나가 보였어요. 현관에 넋나간 듯 서 있는 남편의 뒤로 웬 희뿌연 형체가 서 있는 것이었죠. 아주 자그마하게 말이에요. 내가 불안해서 뭘 잘못 본 건가 해서 다시 봤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안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마다하고 다시 앞으로 움직였는데 글쎄 남편 뒤에는 웬 여자 아기가 남편의 바지를 붙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아무 말이나 막 쏟아져서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그 애는 누구예요? 왜 내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뒤에 보이신 어머니의 반응이 뭔가 그 상황을 더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을 건네자마자 어머니는 아이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드릴 여력도 없는 상태로 남편에게 반복해서 물었어요. 여보, 그 애기는 대체 누구예요? 대답 좀 해봐요. 남편은 그대로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자기를 꼭 잡고 있는 그 아기의 손을 잡은 채로 그냥 벌벌 떨 뿐이었어요. 어머니, 이 애기 누구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아세요? 나중에 지나보니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였는지 알겠더군요. 다들 어른 마냥 굳어서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 쥐가 날 것처럼 굳은 몸을 겨우 움직이면서 조금씩 살아있는 티를 내었어요. 일단 남편 옆에 우두커니 서 있던 그 여자아이도 한창을 그렇게 오래도록 있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결국 천천히 몸을 움직여 신발을 벗은 남편이 여자아이의 신도 벗겨서 집 안으로 데리고 힘없이 들어오더군요. 이때 알 수 없는 본능이 이미 저에게 답을 가르쳐주는 것 같았어요. 저 아기는 아무래도 남편의 아이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쓰러져서 눈물만 말없이 흘리고 계신 어머니며 남편의 비통한 얼굴이며 똑같이 저를 보고 겁에 질려 눈물을 머금고 있는 저 아기며 다 저만 빼고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몇 분 더 지나 자리에 앉아서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는데 결국 제가 상상한 내용이 맞더군요. 저는 이후부터는 눈을 완전히 감고 절대 뜨지 못한 채 10여 분간 이어지는 남편의 설명을 듣기만 할 뿐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처가 바람을 피워서 일방적으로 나가버렸고 그 후에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들었는데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니 왜 그런 것에 대해 집요하게 묻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전처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얼굴로 추억하며 괴로워했던 남편을 보며 당연히 이런 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이후로 며칠간을 홀로 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일순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만큼 더더욱 증오심이 들기도 하고 이러다간 정말 맨정신을 유지하기 힘들겠더군요. 그때 점점 말라가는 저를 보며 남편은 이렇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매번 편지만 적어두고 나가면서 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대한 말을 표현할 뿐이었어요. 얼마간의 냉전을 지나 남편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하게 되었는데 저도 남편의 생각을 들어보고 뭔가를 결정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 물꼬를 튼 것이었죠. 이 사람의 진심을 들어보고 아주 조금이라도 나쁜 의의가 있었다면 그냥 결혼 생활을 정리하자. 애를 혼자 낳아서 키우자 하는 생각을 갖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저는 더 헷갈리게 되어 판단을 하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거짓말 같지는 않았던 게 그때 남편도 너무나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태로 그 아이를 받아안게 되었거든요. 전처가 나가는 와중에 본인이 아기를 키우겠다고 일방적으로 데려가 버렸기에 본인도 그때 상처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억지로 잊으려고 하고 있었고 저를 새로 만나고 난 뒤 가정을 꾸릴 생각을 했으며 설마 다시 그 아이를 만나볼 일이 있을 거라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기를 데려가 버린 뒤 일방적으로 잠적해 남편을 만나주지도 않고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았던 전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 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애를 놓고 그 길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본인도 충격이었을 테고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면서 본인도 미친 듯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남편의 말이었고 이후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오로지 제 선택에 따르겠다고 하더군요.
이후로 저는 또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남편 역시 괴로운 얼굴로 알겠다고 했어요.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를 고아원이건 어디건 보내던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다시 생각해도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일까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이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이혼을 하고 혼자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상상을 해서 그랬는지, 그 얼굴도 잘 모르는 전처가 남기고 간 아이가 또다시 버려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또한 가슴이 갑갑해지더군요. 그러고 보면 저도 참 한심한 여자예요. 이혼을 한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아이가 있었던 것도 모른 채 임신한 주제에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와중에 뭘 남이 낳아놓은 아이 걱정까지 새삼했었는지 말이에요. 저도 딸을 낳았지만 나중에 딸이 이런 걸로 고민한다면 한심한 소리 한다며 등짝을 때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스치듯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자꾸 자다가도 생각나고 제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전처가 바람 피운 남자랑 함께 살면서 딸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 남자가 저 아이를 어디 버리고 오라고 했나 봐. 알고 보니까 전처가 없을 때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무섭게 굴었는지 애가 많이 불안해 보이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정신없는 전처는 바람난 남자를 선택하기로 한 것이었던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딸애를 갖다가 다시 전 남편에게 보내버리고 사라진 것이었고요. 겨우 기억을 되돌려 보니 그때 남편 뒤에 있었던 그 여자아이는 매우 혈색이 좋지 않았고 두려움이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한테 가서 사랑을 받고도 모자란 아이일 텐데 끼케야 3, 4살 되어 보이는 아기였는데 얼굴도 우둘투둘 상처도 많고 옷도 허름하고 지저분한 것을 입고 있었거든요. 전처와 그 남자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친엄마라는 작자는 자기 딸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남자에게 미쳐가지고 딸을 버리다니. 여기까지 생각만 했는데도 머리가 아파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는 너무 안 됐는데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나와 내 아이와의 삶을 상상하기만 해도 앞으로 갈 길이 멀고 계획이 많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기존에 하던 일이 유치원 교사라 기존의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종종 저렇게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인지 특징적인 것들이 더 눈에 보였고 아이들을 유독 예뻐했었기에 그런 아픔들이 더 잘 보여서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생을 살아야 하는 건지. 솔직히 그때는 제가 교사였고 엄연히 남과 남의 관계였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때도 아마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저보고 키우라고 했다면 저는 엄두를 내지 못했겠죠. 보호기관에 보내던지 고아원 쪽으로 연결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가진 몸으로서 그것도 사정이 딱한 그냥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내 남편과 관련 있는 아이로서 마주하게 되니 이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나라는 인간이 느끼는 한 동정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잔인함 등 죄책감까지 계속 오갔어요. 아이가 불쌍하긴 했지만 엄연히 나에게 있어서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 그러니 떨어뜨려 놔야 한다. 그래야 나와 지금 뱃속에 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다. 등등 많은 생각들이 오갔죠. 더군다나 남편은 선택을 제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 하나라도 본인이 결정하겠다고 우겨댔다면 더 빠르게 선택했을 텐데 너무 어렵더군요. 이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산부의 몸으로 위험까지 앓고 약도 못 받은 채 끙끙 앓기만 했고
남편 역시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쭉쭉 말라가는 걸 보니 이 시간이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정말 미친 척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보기로 했어요. 내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뭔 대단한 성인이 납셨다고 그 애를 들여다보러 가는 건가 싶었는데요. 일단은 보자는 마음으로 가긴 했지만 시댁에 들어서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다시 왈칵하면서 서러움과 분노가 밀려 들어오긴 하더군요. 다 나를 속이고 우롱했다는 생각이 일시적으로 밀려왔다가도 그간 계속 괴로워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설명들을 생각하니 또 마냥 미워할 수만도 없어서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절 볼 면목이 없으셨는지 계속 고개를 숙이셨고 그 앞에 안겨있던 여자아이는 저를 빤히 보더군요. 처음 봤을 때보다는 혈색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이가 표정도 어둡고 힘도 없어 보였어요. 일단 저는 앞으로 앉아서 그 아이에게 그냥 평범하게 말 걸었어요. 제가 유치원에서 그 또래 애들을 대하던 말입니다.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하고 말을 걸었는데 아이가 한참 뜸을 들이고 눈치를 보다 조금씩 대답하더군요. 그러면서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정말 시덥잖은 이야기들을 습관적으로 늘어놓게 되었어요. 흔히 유치원에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 낯을 트고 정을 들이게 하려고 하는 교사로서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죠. 아이는 그렇게 자기 이름은 혜연이고 4살이라면서 떠듬떠듬 말을 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게 되었답니다. 이모라거나 달리 말하고 싶은 수식어가 딱히 없었기에 그냥 말이나 터보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보다 보니 나중에 제가 집에 가려고 할 때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에 또 할 말 없이 우두커니 서 있게 되더군요. 넉나간 상태로 말을 걸었다가 끝도 없이 저에게 마음을 여는 그 애기를 보니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두어 시간 있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그만 일어나자고 하고 저도 피곤했기에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힘없이 울어제끼는 그 아이를 보니까 왜 제 속이 다 울컥하고 뭔가 막 메스껍게 올라오는 것 같은지 그때 컨디션이 나쁘기도 했지만 그냥 그 아기를 그렇게 외면하기가 힘들더군요. 일단 그날은 갔지만 저는 다음날 다시 시댁에 갔어요. 학대를 당하고 어른을 무서워하게 된 아기들은 그렇게 자꾸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 어머니는 제가 가면 말없이 점심을 차려주시고 그냥 아이와 보내는 시간 동안 멀리서 저를 물끄러미 보시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선생님과 아이의 사이로 지냈던 우리는 이제 시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 우리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사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데려오자고 하는 저의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반복해서 계속 말했고 그 이상 서로 더 어떤 것도 묻지 않은 채 그렇게 아이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혜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아이는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기로 했어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기에 저와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딱히 바꿔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뭐에 홀린 듯 애를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게 되었고 막달이 되어가고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도 그냥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심각한 어떤 무게감도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예상한 이상으로 혜연이는 저를 잘 따라주었고 제가 아기를 낳을 무렵에는 선생님이란 호칭이 아닌 엄마라고 부르도록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입에 잘 익지는 않았는지 엄마라고 했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더군요.
어쩔 때는 자기도 혼동이 왔는지 주어 없이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그냥 무르르듯 혜연이는 저와 남편과 제 아이의 틈으로 스며들어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곧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물론 갓난쟁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 내 자식도 아닌 혜연이까지 함께 신경 쓰고 돌보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나름 터울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한창 딸아이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힘들 무렵 혜연이는 씩씩하게 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분유를 먹이는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냥 옆에서 그렇게 있는 둥 없는 둥 지내더군요. 어쩜 그렇게 순하게 내 옆에 있었는지 마치 보조 선생님 마냥 함께 있어 주었어요. 그렇게 키워가는 동안 이 집의 둘째이자 제 딸인 유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에게는 당연히 언니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랐고 친언니가 아니라는 사실은 거의 모른 채로 자라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 앞에 어떠한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혜연이는 우리 집의 큰딸로 그리고 유진이는 둘째 딸로 이렇게 자매를 키우는 내 식구가 되어 살게 되었던 것인데요. 둘을 키워가는 동안 저는 꽤 힘들긴 했지만 희한하게 애들이 절 속썩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키워놓고 제가 다시 어린이집 교사로서 복귀해서 원장을 준비하며 일하는 동안에도 딸들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자라주더군요. 중학교 무렵 사춘기가 왔을 때에도 혜연이는 별일 없는 듯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뭔가 스스로 고민이 많았겠지만 저에게 제대로 오픈하지 못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씁쓸하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사실 좀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과연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평정을 이 아이가 사춘기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가 왔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 사이에서 깨져버린다면 이 관계는 누구 하나 주워 담기 힘든 상태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웠고요. 내 친딸인 유진이를 품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은 혜연이에게 심각한 일이 생긴다면 과연 내가 얼마나 포용력 있게 품을 수 있을지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역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로서 4세에서 7세까지의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평생이 걸려있기에 무척 어려운 것이었어요. 용케도 혜연이를 20대가 될 때까지 키웠음을 체감했을 때 내가 이런 일도 해낼 수 있었구나 싶어 놀랍더군요. 그런데 그쯤 되어 저에게 다소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아직도 잘 실감이 안 되는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어지럽고 자꾸 무기력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몸무게도 알 수 없이 빠지는 바람에 검진을 받았는데 전혀 상상도 못한 부분에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꽤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이며 저는 이후로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다들 만류하는 바람에 그만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기력이 딸리고 힘들어져서 그런지 집안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고 어떤 날은 종일 잠에만 빠져 있는 등 가족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컨디션이 일정하지 않고 자꾸 뒤죽박죽이다 보니 내 몸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된 것에 무척 절망적인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름 도움을 받아가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 글이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둘째 딸은 아직도 손이 많이 가는 나이여서 더 걱정이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할 말이 없는 것이 큰딸인 혜연이가 저의 모든 편의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으로서 본인도 할 일이 많을 텐데 고등학생인 자기 동생을 챙겨주기도 하고 저 대신 아침이나 저녁상을 차려서 신경 써주기도 하고 저를 데리고 병원을 부지런히 오가는 등 꽤 신세를 지고 있어요.
저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혜연이는 말이 많지 않은 편이고 자기 속내를 크게 티내는 성격이 아니기에 저는 늘 마음을 쓰면서도 우리 안에 뭔가를 깊은 것을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되도록 이런 것들을 티내지 않으려 애썼고 맡아서 키우기로 맘먹은 이상 혜연이나 유진이 모두 동일하다는 인식을 계속 일깨우며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늘 혜연이의 생각을 알게 되고 묻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그렇기에 우리 사이에 오고 간 말들이나 마음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진 동안 말없이 마음을 써주고 움직여주는 혜연이를 보면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제가 밤중에 일어날 수 없어서 뒤척이다가 다시 주저앉았던 적이 있는데 남편도 놀랐고 유진이 역시 울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끄끄 소리를 내며 우는 걸 보니 왜 그렇게 저도 눈물이 터져나왔던 걸까요? 이 병을 얻게 된 것이 저로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병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이 오롯이 나에게 똑같은 형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어요. 특히 혜연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주고 보호자 역할을 해낼진 몰랐기에 남편이나 둘째 딸 유진이 모두 혜연이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간 혜연이와 어떻게든 보냈던 시간들이 이렇게 저에게 되돌아와서 힘이 되어주고 지탱해줄 줄은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용기 내어 입 밖으로 내었을 때도 말없이 그냥 씩 웃기만 하는 혜연이를 보면 그날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날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유독 그날이 떠오르고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에 이 느낌을 그대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며 힘을 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단은 저희 부부가 6개월 단기로 시댁 근처에 살기로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모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신제품 프로젝트 건의 일원이 되었거든요. 지방에 있는 연구소로 출장을 떠나게 된 거였죠. 그곳이 시댁의 옆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옆 지역의 끝자락에 살아서 거의 한 동네라고 봐도 될 만큼 근거리였어요. 남편의 장기 출장 소식에 시댁에선 반색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냐며 시댁에선 출퇴근하면 좋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불편할 것 같다면서 그냥 사택 생활을 한다 그랬고 저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겠다고 시댁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요리며 살림에 전부 젬병인 거 빤히 아는데 혼자 지내면 안쓰러울 것 같으니 이참에 저도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꺼내실 분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네요. 처음엔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다 라고 둘러대시더만 제가 자꾸 캐물으니까 요즘 생각도 많고 혼자 힘든데 도통 털어놓을 데는 없어서 막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말벗이라도 해드려야 하는 건가 싶어졌어요. 지인들에게 몇 달 남편과 지방 내려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죄다 반대했지만요. 굳이 마음고생하러 시댁 옆으로 출장을 따라가냐면서 다들 한 소리씩 해댔죠. 당사자인 저는 생각이 달랐으므로 이미 결심을 굳혔기에 바쁜 남편을 대신해 짐부터 하나둘씩 챙겼습니다. 제가 정말 본의 아니게 연애 초기에 남편의 자취방에서 시모를 뵌 흑역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속옷 차림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이었고 락앤락 오첩통에다가 반찬을 챙겨오셨던 시모는
저희를 보고 현관에서 그대로 얼음이 되셨던 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별로 시작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시모는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서 실례가 많았다며 바로 가셨고 그 후에도 저를 보면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른 입장에선 먼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저도 더욱 노력했었네요. 결혼 얘기 오갔을 때도 시모는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아주버님 결혼할 때도 이렇게 좋아하셨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희 시모는 약간 유난을 잘 떠신다고 해야 하나? 호들갑스럽고 목소리 톤도 높아서 개성이 확실한 분이세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다 어우러지는 무난한 타입은 결코 아니신데 겪어볼수록 저랑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그 외에 남들이 다 성격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나랑은 잘 맞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모랑 저랑 당연히 세대 차이가 나고 공통 분모도 없는데 성향이 잘 맞으니까 편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결혼 전에 함께 3박 4일 가족여행을 가보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여행에서 트러블 없는 건 진짜거든요. 제가 예민한 지점에서 시모는 부드럽게 받아들이시고 반대로 제가 무덤덤한 영역에서 시모는 신경을 쓰시는데요. 이게 희한하게 서로 상호 보완이 되더라고요. 상성이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제가 남편의 출장기를 따라가기로 한 건 비단 시모와 성격이 잘 맞아서는 아니었어요. 짐작되는 시댁의 상황이 걱정되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시모가 한평생 전업주부로 가정에 희생하시는 동안 시부는 직장 생활을 길게 하셨습니다. 공기업에서 정년 퇴임하신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저희가 시부의 퇴임 전에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그 멋짐을 제대로 목도한 바 있었어요. 기업 임원진들이 우르르 몰려와 아주 깍듯하게 구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장난 아니었죠. 공기업 소속이라 축의금 제한이 얄짤없는 것 하나만 아쉬웠네요. 은행원 출신이었던 시부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것엔 정말 대단한 헌신이 뒷받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공기업 분산시킬 때 핵심으로 가셨을 정도로 개인 능력까지 인정받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공교롭게도 시부, 아주버님, 남편이 다 이과 출신이에요. 저는 상경대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모 화장품 기업에서 재직했습니다. 초기에는 잘 다녔고 좋았는데 부서가 개편되고 나서 새로 만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오지게 받았죠. 집에선 행복한 신혼생활 누리다가도 회사만 가면 분노에 찬 좀비로 살았었어요. 그때 주변에서는 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해서 다른 계열에 도전하면 어떻겠냐고 말해줬어요. 저도 그런 쪽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고요. 반대로 친정에서는 그런 대기업을 그만두는 게 제정신이냐면서 다들 직장 힘든 거 똑같으니까 너도 참고 다니라는 의견을 주었죠. 친구들은 거의 의견이 반반 수준이었어요. 그때 나서준 인물이 시모였습니다. 그곳이 아쉬울 만큼 제가 부족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나이 상관없으니 언제든 준비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고 해주셨어요. 아이는 서두를 필요 없이 저희 부부가 원할 때 가지면 된다면서 말이죠. 아주버님네가 머나먼 독일 타국에 나가 있는 마당인데 그럼에도 저희에게 이세 부담을 안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용기를 얻어 퇴사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스트레스로 몸에 영향이 안 간 곳이 없어서 한동안 한의원 VIP였고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할 때 결정된 남편의 출장, 그리고 시모의 SOS 신호. 저는 제가 시댁에 보답할 차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남편과 동행했습니다. 슬쩍 미리 짐작해본 시댁의 문제는 바로 시모가 지니신 애정이었어요. 시모는 항상
남편이 너무 잘나면 아내로서 늘 불안하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걸 애정 표현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점차 진지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의부증이랄까요? 약간의 집착이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의 퇴임 이후로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을 텐데 시모가 반대로 우울해지신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밴드에다가 자꾸 전에 없던 푸른 바다 사진을 올리시며 서글픈 파도 이런 코멘트를 다시는 것도 이상했고요. 어쨌든 남편의 사택에서 함께 짐을 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댁과 매일 연락은 했지만 며칠 동안은 동네 익히고 남편 뒷바라지로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시댁에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계실 줄 알았던 시부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연락까지 다 드리고 간 것이었는데 말이죠. 별 수 없이 일단은 둘이서만 점심을 먹었어요. 제가 불고기거리를 한우로다가 좋은 걸로 사갔는데 시모가 그걸 보고서도 별로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김치랑 고추장 양념해서 국수나 삶는 건 어떻냐고 하니까 가만 들으시더니 매콤한 건 입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시더니만 역시나 막상 차리니까 잘 드셨습니다. 온갖 주전부리부터 고급 음식까지 섭렵하신 먹성을 익히 아는데 왜 입맛 타령을 하셨던 걸까 싶었죠. 그때 입가심으로 과일을 먹다 말고 갑자기 시모가 손으로 가슴을 쿵쿵 치는 겁니다. 이 양반은 어디서 점심을 잡수실는지 또 뭘 그렇게 쏘다니는 건지. 아버님이 평소에도 이 시간에 잘 안 계세요? 아니, 왜요? 뭐 하시는 일 있으세요? 에휴, 말도 마. 허구한 날 밖으로 나가뒀는데 세상에나 당최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는 거 있지?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시부가 의문의 외출을 한 지는 벌써 꽤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 이유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했죠.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이었어요. 아마 모임에 가신 거겠죠. 아버님께서 워낙 인맥이 두터우시잖아요. 모임? 무슨 모임? 네?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봐라. 모임이었으면 내가 예전역에 알았지. 골프 치러 댕기는 거면 나도 좀 데려가 달라니깐 아니라 그러지. 바람 쐬러 자꾸 나가는 거냐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러지. 내가 이 양반 친구들 뭐 하나 일부러 찾아봤다니까. 아니 근데 글쎄 다들 온팡치게들 멀리 살더구만. 우리네만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였어.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대시는데 그간 시모 혼자 소가리를 끙끙 해오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새 혼자 내리신 결론은 시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었죠. 평생을 밖으로만 일다닌 남편을 보필하느라 신경 썼는데 이제 좀 부부 생활 온전히 누려보려고 하니 바람이 날 건 뭐냐면서 시모가 엄청 서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어떤 위로나 조언을 해드려야 할지 몰라 좌불안석이었죠. 이 황당한 빅뉴스를 두고 남편과도 당연히 상의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내놓은 생각은 저와 일치했어요. 시부가 앞만 봐도 그러실 분이 아니란 거였죠.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으면 명망 높은 학자로 이름을 떨치실 분이었고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도시락 폭탄 날마다 제조하며 온갖 고문에도 태극기 펄럭거렸을 뿐입니다. 그만큼 심지가 고드시기에 조강제철을 두고 그것도 몰래 바람 피우는 건 상상이 어려웠죠. 부자간의 사적인 대화를 어색해하는 남편을 어차피 내세우기는 어려우니 제가 나서야 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우선은 시모의 걱정이 더 심해지기 전에 잘 달래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제가 내민 카드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 였어요.
시모가 무슨 말만 하면 저 카드를 꺼내서 시부의 쉴드를 쳐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역효과가 나서 시모는 본인의 의심에 자꾸만 더 확신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주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뒤에서 허짓거리를 하는 게 시부의 전략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시모의 뜻대로 한번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도 돕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모왈. 핸드폰 위치 추적이랑 차량 블랙박스 보는 법을 알고 싶다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냐고 했더니 다 TV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되면 미행까지 하고 싶으시다면서 말이죠. 이거 참 미디어가 별 사람 다 벌어놓는다고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겉으로는 시모를 맞춰드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면밀하게 지켜본 결과 시모가 아니땐 굴뚝을 보고 연기난다고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부가 자꾸 혼자 서재에 들어가 계시는 게 조금 이상해 보였거든요. 식사 시간대도 아닌데 차 끌고 나가버리시는 것도 그렇고요. 아버님, 쉬시는 것도 몇 달 지나니까 지루하시죠? 혹시 적적하진 않으세요? 응? 아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걸. 게다가 제 질문에 따라온 답변도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 연세에 갑자기 활력이 넘칠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요? 시모의 장단에 맞춰주는 것 뿐이지 불륜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던 저였지만 시부의 수상한 외출에 담긴 비밀은 알아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 사이 시모는 더욱 심각해져서 국정원 꿈나무 마냥 미행 장비들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옷에 카메라를 달고 녹음기 붙이는 것들은 어떻게 구입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얼마나 시겁했는지요. 그런 건 어디서 알게 되셨냐고 하니까 또 TV에서 다 보셨다네요. 요즘 일일극과 주말극에서는 대체 무슨 내용을 내보내는 걸까요? 가만 생각해보니 미디어에서 자꾸 불륜이며 출생의 비밀을 다루다 보니까 시모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오랜 세월 드라마의 낙으로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부가 마침 나오고 계셨어요.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딱 마주친 거예요. 아버님, 지금 어디 가세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깜짝 놀라서 주춤하시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죄송하던지 머릿속에 온통 의부증과 불륜 의심이 가득 찬 상태였으니 또 외출하시는 시부를 보자 순간적으로 급발진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시부는 그냥 어디를 좀 간다면서 그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주셨죠. 아, 혹시 어머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글쎄다. 베란다에서 마늘인지 생강인지 펼쳐놓느라 부산스러운 것까지는 봤는데 나도 나올 채비를 하느라 바빠서요. 아, 네. 다녀오세요. 꾸벅 인사를 하곤 시부를 보내드리려는데 문득 멋들어진 로퍼를 신으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민자 정장 구두가 아니라 세련된 로퍼요. 시부 연세에 신는 경우는 거의 서양에서나 많이들 그러지 이렇듯 패셔너블하게 즐기기 어려운 신발이거든요. 센스 있는 점퍼 차림에 가죽 크로스백까지 그날따라 유달리 제 눈에는 멋부리신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문이 닫히기 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막 운전석에 올라타신 차로 열심히 달려갔죠. 시동 걸리자마자 제가 차 앞에 서 있으니까 시부가 흠칫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사람 놀래키냐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시는데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뭔가 심각한 용건이라 생각하셨는지 시부도 알겠다면서 시동을 끄셨어요. 아버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계속 어딜 다니시는 건지 궁금해요. 어? 별일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어. 분명 뭐가 있기 때문에 외출하시는 건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또 답을 피하시길래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제가 시모와 나눈 카톡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부분만 봐도 바람이 난 게 틀림없다. 증거가 필요하다. 대략 이런 내용들임을 알 수 있었죠. 아니, 이게 죄다 무슨 얘기야? 내가 불륜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측이 나왔어. 시부가 많이 당황하셨는지 귀까지 불구스름해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디로 자꾸 외출하시는지를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부가 짧게 한숨을 쉬더니 뒷좌석에 벗어둔 가죽 크로스백을 챙기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 안을 보여주셨는데 서류 파일들과 목캔디, USB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공개하신 내막은 바로 강연이었습니다. 시부는 그동안 강연을 다니셨던 것이었어요. 퇴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가 들어왔을 때 재능기부 차원에서 한번 해보셨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으셨더랍니다. 그 후로 맛을 들리신 거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린아이들 다니는 수업이 중단된 문화센터 같은 곳을 돌면서 경제 수업 강의를 주로 하셨다네요. 주식이나 양도세 같은 걸 궁금해하는 중년층들이 주로 들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별 주제가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하려면 나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들더구나. 앞으로 몇 주만 더 하고 끝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딱히 얘기할 생각을 못했다. 게다가 네 시어미가 이런 걸 도통 좋아하질 않아서 그랬지. 설마 그런 오해를 부를 줄은 시부는 꿈에도 생각 못하셨다고 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도 곰곰이 짚어보니 시부가 함구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모는 유복한 집안 출신이지만 공부머리가 원체 없어서 그쪽으로는 나갈 생각도 안 해보셨고 경제 생활은 꿈도 못 꿔보셨다고 했거든요.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을 잘 키워낸 게 본인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셨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고 애들이고 전부 다 자기 똑똑하다고 콧바람들 세게 불고 다녀서 혼자 속이 쓰릴 때가 많았단 하소연이었죠. 이게 결혼 초기에 시모와 둘이 대화하면서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시부는 퇴임에서도 또 바깥 일로 경계선을 그어놓는다고 시모가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낄까봐 일부러 말씀을 아끼신 거였습니다. 신경 쓴 차림새도 강사로서 그랬던 거고요. 시댁에 도착해서 시부의 강연 얘기를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도 실상은 제가 진실의 창을 펼칠 틈이 없었습니다. 에휴, 이렇게 증거를 잡을 만반의 준비를 하면 뭐해? 워낙 똑똑한 양반이라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갈 게 너무 걱정되네. 거짓부렁을 얘기해도 내가 멍청해서 또 넘어갈 거 아니야. 시모의 의부증은 각종 염려증과 완벽한 콜라보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정도가 범상치 않은 것 같아서 강연 커밍아웃으로는 이 뿌리를 뽑을 수 없겠다는 짐작이 들었죠. 그래서 시부와 작당을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연을 하거나 말거나 여자는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시모는 계속 의심하실 게 뻔했으니 평범하게 말로써 진실을 알리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죠. 특별하게 가야 한다는 저의 계획에 시부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시모의 의심을 사게 된 것 같다며 많이 반성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부에게 인스타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벤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속끼리 모텔에 모여서 즐기는 룸파티 사진들이었어요. 모텔에서 불륜 현장을 검거하는 척 하면서 시모에게 이벤트를 열어드리자는 거였죠. 시부는 너무 화려한 기회가 아니냐고 멋쩍어 하셨지만 평생 안 해본 걸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다며 내심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벤트 당일이 되자 대실한 방에 이벤트 풍선부터 쫙 깔고 시모가 좋아하는 와인과 치즈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런 다음 미리 약속한 대로 제 차에 시모를 태우고 시부의 차를 미행하는 척 따라갔죠. 모텔 주차장으로 꺾어 들어가는 시부의 차를 보고 시모가 조수석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나, 아유 세상에, 미쳤어. 난 몰라. 이걸 어떡하냐 진짜. 어머님, 그래도 제대로 현장을 덮쳐야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갈까요? 당장에 차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모를 진정시키고 잠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눈에 힘이 들어간 시모와 함께 모텔 안으로 입장했죠. 입구에서 아까 올라간 남성분 몇 호실이냐, 우리가 가족이라 그런다 라고 하니까 직원이 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전에 직원과도 말을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해당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셨어요. 기어이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가 항상 생각했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살짝 무섭기도 했네요. 저는 그때 진짜 속으로 엄청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의 일로 두 분 사이의 장애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내렸어요. 저를 대동한 시모가 해당 호실 앞에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는데 단박에 소리를 지르려던 시모가 입을 다물고 조용해지셨죠. 활짝 열린 문 안으로 드러난 내부는 불륜의 현장이 아니라 시모를 위해 꾸며놓은 이벤트 공간이었으니까요. I love you. 영문 풍선 앞에 시부가 꽃다발을 들고 서 계시는데 좀 건방진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은 진짜 너무 귀여우셨네요. 아니,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무슨 상황이긴 당신 기다린 거지.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파란색 옷으로 입어봤는데 어때? 시부는 말씀을 잘 해놓으시곤 부끄러운지 자꾸 큼큼 헛기침을 이어가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시모가 멍하게 있으시다가 저와 시부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이 계속 나 걱정할까봐 그랬지. 새아가한테 뭐라 할 거 없어. 내가 다 하자고 한 거야. 상황 파악을 마친 시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시부가 꽃을 든 손으로 시모의 손을 맞잡아 주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당신밖엔 없어. 나처럼 재미없고 오로지 지식적인 것만 파고들 줄 아는 외골수를 받아줄 여자는 세상에서 당신 하나뿐이잖아. 담담한 시부의 말에 금세 시모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지막이 나누시다가 마침내 두 분이 진하게 포옹하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보고 슬쩍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온전히 두 분만 시간을 보내시게 두고 저는 혼자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모처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에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받더라고요. 어떻게 바쁜 연구원께서 전화를 금방 받냐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일하는 시간인 거 알면서도 전화할 정도면 급한 용건이라 생각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굉장히 다급하게 하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남편도 시부를 닮아 그런지 한 길만 파는 외골수 스타일이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더라고요. 급한 용건은 없지만 저녁 메뉴는 갈비찜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칼퇴한다면서 저에게 충성하겠다는 남편이 참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해피엔딩을 맞은 이벤트 이야기를 저녁 먹으면서 들려주었고 그날 밤에 남편이 웬일로 먼저 시부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서로 사적인 대화 잘 못하는 부자지간이라 전화하면 어색하다고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 후로 몇 달간 평탄하게 잘 지내며 그곳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부는 모텔 이벤트 이후로 강연이 잡히면 시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의아해서 대체 무슨 도움이냐니까 강의 컨셉에 맞는 옷 코디와 생강차가 담긴 텀블러 제공이라나 뭐라나. 두 분만의 외출도 종종 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했고요. 시부는 겉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못하는 스타일이고 시모는 그걸 굉장히 바라는 스타일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감안해서 맞춰가자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시모도 이제는 의부증을 내다 버리고 여생을 더 행복하게 보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대요. 다사다난한 6개월은 그렇게 알찬 결과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풀게 된 결정적인 계기랄까요? 저희 신혼집이 원래 시댁 거였거든요. 시댁에서 원래 전세 놓았었던 집을 저희가 결혼하면서 들어와 살았던 건데 명의 이전해 주시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시부와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심지어 남편 명의가 아니라 저랑 공동명의요. 완전 대박이죠? 시부는 자꾸 모텔 이벤트 할 때 자신이 꼭 영화 속의 멋진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면서 그때만 곱씹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저는 가족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밖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저는 시댁복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